두 번째 도전. 카롤린 노가르는 가족과 한자리에 모여 식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카롤린은 조용히 자기의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식사를 서둘렀다. 그녀 주위에서 식구들은 요란한 몸짓을 섞어 떠들어대고 있었다. 음식을 서로 건네주기도 하고 우적부적 씹기도 하면서 갖가지 화제를 도마 위에 올리고 있었다. 한결같이 그녀가 경멸에 맞이하는 화제들이었다. 어째 이렇게 덥냐? 어머니가 말했다. 텔레비전에서 기상 통보가는 산폭더위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던 걸 이제 다 지난 20세기 말의 환경오염 때문이야. 아버지가 거들었다. 잘못은 할아버지들에게 있어요. 할아버지들은 지난 90년대 마구치구로 오염시켰어요. 할아버지 세대 전부를 법정 앞으로 끌어내야 할 판이에요. 손아래 누이가 되바라진 소리를 했다.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은 카롤린 노가르 말고 3명이 더 있을 뿐이었지만 카롤린은 그 나머지 3사람과 어울리는 것조차 버거워했다. 우린 곧 영화관에 갈 건데 너도 같이 가겠니, 카롤린? 어머니가 제안했다. 아니요, 됐어요. 엄마 집에서 할 일이 있어요. 밤 8시인데 예, 중요한 일이에요. 싫으면 그만두려무나 우리하고 놀러 가는 것보다 남들 다 노는 시간에 혼자 집에서 일하는 게 더 좋다 이거지? 하여튼 못 말린다니까. 카롤린 노가르는 마침내 자기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단단히 잠갔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카롤린은 가방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거기에서 작은 알약들이 가득 든 둥그런 유리 그릇을 꺼내더니 안에 든 것을 넓적한 금속 그릇 안에 쏟아넣고 그 금속 그릇을 분재 버너 위에 올려놓고 열을 가했다. 그러자 갈색의 죽 같은 물질이 생겼다. 거기에서 한 줄기 기체가 피어오르더니 이어 잿빛 연기가 솟아오르고 불꽃이 피어올랐다. 불꽃이 처음엔 연기가 가려 안 보이더니 이윽고 밝고 투명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냈다. 일을 하는 방식이 좀 구시긴 했지만 현재로서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 카롤린은 자기 작품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여니 거의 붉은색에 가까운 젓갈색 턱수염을 기른 남자가 나타났다. 막시밀리앵 매커리어스는 은빛줄에 매어 데리고 온 2마리의 그레이 하운드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명령을 내리고 인사도 하기 전에 대뜸 물었다. 다 됐어요? 예, 집에서 마지막 실험을 끝냈어요. 하지만 주된 작업은 실험실에서 했어요. 좋습니다. 별 문제 없었지요? 네, 전혀요. 아무도 알고 있는 사람 없지요? 예, 아무도요. 카롤린 노가르는 황토색으로 변한 뜨거운 물질을 두툼한 병에 쏟아붓고 병을 그에게 내밀었다. 이제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노가르 양은 쉬세요. 그가 말했다. 안녕히 가세요. 자기들끼리 통하는 신호로 2마리의 그레이 하운드를 부른 다음 그는 그 개들과 함께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졌다. 다시 혼자가 된 카롤린 노가르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없을 것 같았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던 일을 그들이 해내게 된 것이다. 카롤린은 시원한 맥주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셨다. 그런 다음 작업복을 벗고 핑크빛 가운으로 갈아입었다. 카롤린은 가운의 한쪽 소매에 네모난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실과 바늘을 챙겨 텔레비전 앞에 앉았다. 알쏭달쏭 함정 퀴즈가 나올 시간이었다. 카롤린 노가르는 수상기를 전원에 연결했다. 텔레비전. 도전자는 여전히 라밀의 부인이었다. 생김새는 프랑스 보통 여자들 모습 그대로이고 해답이나 그 해답을 이끌어내게 된 논리적 과정을 이야기할 때는 꾸밈없이 소심한 모습을 드러내는 여자였다. 사회자가 늘 하는 소리를 되풀이했다. 자, 어떠십니까? 답을 찾으셨습니까? 이 백색 판을 잘 보시고 시청자들께 답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줄에 나올 숫자는 무엇인가요? 뭐랄까, 문제가 정말 특이했다. 간단한 단위에서 출발해 훨씬 더 복잡한 어떤 것을 향해 나아가는 삼각형 모양의 수열과 관계가 있었다. 훌륭하십니다. 라밀의 부인, 그 길로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답을 찾아내실 겁니다. 첫머리 하나를 가리키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건 마치 시청자들께서 듣고 계십니다. 라밀의 부인, 방청객들께 부인을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방청객들께서 부인을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갈채. 자, 라밀의 부인 말씀을 계속하시죠. 어떤 경전의 한 구절 같습니다. 1이 나뉘어 2개의 숫자가 됩니다. 다시 그것은 4개의 숫자가 됩니다. 그것은 어쩌면 어떤 탄생의 전조 같은 것입니다. 원래의 알이 처음엔 둘로 나뉘었다가 다음엔 넷으로 나뉘고 그 다음엔 점점 복잡해집니다. 직감적으로 저는 저 삼각형 모형의 수열에서 하나의 탄생을 떠올립니다. 즉 하나의 존재가 출현하고 전개되는 모습으로 보여요. 이건 상당히 형이상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라밀의 부인, 바로 그거예요. 저희가 아주 훌륭한 수수께끼를 들었죠? 부인의 통찰력과 방청객 여러분의 갈채에 걸맞는 수수께끼입니다. 박수갈채. 사회자가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 수열에 관통하는 규칙은 무엇일까요? 라밀의 부인께서 말씀하신 그 탄생의 역학은 무엇이지요? 도전자의 안타까워하는 표정. 모르겠어요. 조커를 사용하겠어요. 방청 속에서 실망한 듯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라밀의 부인이 실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정말이십니까? 라밀의 역사? 조커 하나를 쓰시겠습니까?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유감이군요. 라밀의 부인, 지금까지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멋지게 해오셨는데 이 수수께끼는 상당히 독특해요.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기 위하여 조커를 쓴 거예요. 좋습니다. 이미 첫 번째 힌트는 드렸습니다. 생각나시죠? 영리한 사람일수록 답을 찾기가 더 어렵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 힌트는 이렇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다 잊어버려야 한다. 도전자의 실망한 표정.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부인께서 찾아내셔야죠. 제가 정신분석학자는 아니지만 부인을 돕기 위해서 정신의 내면으로 되돌아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비우십시오. 논리와 선입견이라는 고정된 틀을 버리고 그 자리에 공허를 채우십시오. 쉽지 않은데요. 생각으로 생각을 없애라는 말이 아닌가요? 당연히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의 이름이 바로 알쏭달쏭 함정 퀴즈. 방청 속에서 일제히 말을 받았다. 방청객들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빛이 어려 있었다. 라민의 부인은 미간을 찡그리며 한숨을 쉬었다. 사회자는 기꺼이 돕고 싶다는 뜻의 몸짓을 했다. 조커를 쓰셨습니까? 이 수열의 다음 줄 하나를 추가로 보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는 매직펜을 들고 1, 11, 12, 122, 111, 11, 22, 213 이라고 쓴 다음 수를 덧붙였다. 1, 2, 2, 2, 1, 1, 3, 1 라민의 부인의 낙담한 표정이 클로즈업 되었다. 부인은 눈을 깜빡거리며 1, 2, 3이라는 말들을 중얼거렸다. 그 수열은 마치 마른 자두가 든 카르 과자의 제과법 같은 것을 부호로 나타낸 것 같았다. 3의 비율에 특히 신경 쓸 것. 1의 비율도 소홀히 하지 말 것. 어떻습니까? 라밀의 부인, 이제 감이 잡히십니까? 생각에 몰두하느라고 라밀의 부인은 대답 대신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는 이번엔 답을 찾아낼 것 같아요 라는 뜻이 담겨있는 듯했다. 사회자는 라밀의 부인의 숙고할 권리를 존중해 주면서 마무리 인사를 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보여드린 7번째 줄에 주목해 주십시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부탁드립니다. 박수갈채 종료. 타이틀백 음악 환호성. 카롤린 노가르는 텔레비전을 껐다. 무슨 희미한 소리가 들린 듯했다.
카롤린은 바느질을 끝냈다. 작은 구멍의 흔적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카롤린은 바느질 도구를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종이를 구길 때 나는 것 같은 소리가 다시 들렸다. 욕실 쪽에서 나는 소리였다. 쇠향지 소리 같진 않았다. 쇠향지가 타일 바닥을 달리면서 그런 소리를 낼 리가 없었다. 그러면 도둑일까? 욕실에서 볼 일이 뭐가 있을까? 혹시나 해서 카롤린은 서랍장으로 가서 구경 6mm 리볼버를 꺼냈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숨겨둔 권총이었다. 침입자들에 대한 기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카롤린은 텔레비전을 다시 켜고 음량을 높인 다음 발소리를 죽이고 욕실 쪽으로 다가갔다. 텔레비전에서는 랩송을 부르는 어떤 그룹이 나와서 반항을 부추기며 악을 쓰고 있었다. 당신들의 집, 당신들의 가게 모두 불태울 거야. 모두. 카롤린 노가르는 두 손으로 권총을 꽉 잡고 문에 착 달라붙었다. 미국 영화에서 본 그대로 흉내낸 것이었다. 잠시 뜸을 들였다가 카롤린은 문을 획 열어젖혔다.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소리는 분명히 거실에서 나고 있었다. 샤워장 커튼 뒤에서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리고 있었다. 카롤린은 날랜 동작으로 커튼을 젖혔다. 카롤린은 눈앞에 벌어진 일을 더 잘 이해하려고 앞으로 나섰다가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결국은 탄창의 탄알을 다 허비했다. 그녀는 숨을 헐떡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방으로 돌아온 카롤린은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기다렸다. 신경이 극도로 흥분되어 발작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래도 그것들이 문을 통과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문을 통과했다. 카롤린은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녔다. 그러면서 방 안에 자재구레한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고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런 적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 1036-835는 종아리 마디에 있는 털로 머리를 닦는다. 그는 자기가 지금 어느 편에 들어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는 손가락들을 무서워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죽이라는 사명을 띠고 있다. 한편으로 그는 반체제 개미들의 명분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을 배신해야 한다. 그는 20마리의 탐험 개미들을 이끌고 세계의 끝에 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8만의 병력을 이끌고 가라고 하는데도 그 수가 터무니없이 적게만 느껴졌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음에 걸리는 것은 바로 그 반체제 운동이다. 그는 처음에 그들이 사려 깊은 모험자들일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그가 만난 자들은 반쯤 미친 자들이었고 걸핏하면 신이란 뜻모를 단어를 발산하는 자들이었다. 여왕의 태도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여왕은 너무 개미의 입장만을 생각하고 있다. 그것도 정상은 아니다. 여왕은 모든 손가락들을 죽이고 싶어 하면서도 도시 밑에 사는 손가락들을 연구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다른 생물종들을 연구해야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도시 밑에 손가락 둥지를 활용할 생각은 안 한다. 그들을 통해서 가장 진기하고 가장 놀라운 실험을 할 수 있을 텐데도 말이다. 클래프니는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지 않았다. 반체제 개미들도 마찬가지다. 다들 그를 무시하는 것이거나 그를 이용하려는 것이다. 그는 자기가 여왕이나 반체제 개미들의 꼭두가시라고 느낀다. 어쩌면 동시에 양쪽에 꼭두가시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문득 벨로캉 전체에 어떤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구 위에는 어떤 개미 둥지에서도 일어난 적이 없는 말이다. 그렇다.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다. 벨로캉에 있는 모든 개미들이 상식을 잃고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면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전보다 더 못난 개미들이 되어가고 있다. 벨로캉 개미들에게 돌연변이가 일어난 것임에 틀림없다. 반체제 개미들은 돌연변이체다. 클리프니도 돌연변이체다.
1036-835 자신도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 자신을 생각하기 일쑤이므로 이제 정상적인 개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벨로캉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기묘한 표현을 구사하고 있는 그 반체제 개미들을 움직이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신이란 무엇인가? 1036-835는 뿔풍뎅이 축사를 향해 걸음을 옮긴다. 백과사전. 사자 숭배. 어떤 문명이 지혜로운 문명인가 아닌가를 가름하는 첫 번째 요소는 죽음의 의식이다. 인간들이 시신을 쓰레기와 함께 버렸던 시절은 짐승이나 다름없었다. 인간들이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기 시작한 것은 문명사의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사자를 돌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 위에 놓인 눈에 보이지 않는 피 안의 세계를 상정하는 것이다. 또 사자를 돌본다는 것은 인생을 이승에서 저승으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종교적인 행동은 거기에서 유래했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사자 숭배가 가장 먼저 행해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7만 년 전인 구석기 시대 중기의 일이었다. 당시의 몇몇 부족들은 시신을 길이 1.4m, 너비 1m 높이 0.3m인 모혈에 매장하기 시작했다. 부족의 구성원들은 시신 옆에 고깃덩어리와 부싯돌로 만든 무기들과 고인이 사냥한 동물의 머리를 놓아두었다. 장례를 치르면서 부족 전체가 함께 모여 식사를 했다. 개미 세계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을 발견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떤 개미들은 여왕개미가 죽은 뒤 며칠이 지나도록 계속 먹이를 갖다 준다. 개미들의 시체에서는 올레인산이 발산되기 때문에 여왕개미가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텐데도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에드몽 웰즈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제2권. 투명인간. 자크 멜리에스 경정은 카롤린 노가르의 시체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시체 얼굴을 살펴보니 눈은 뒤집혀 있고 입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미 본 적이 있는 공포로 짓눌린 그런 표정이었다. 그는 카이자크 형사에게로 몸을 돌렸다. 물론 짐은 없겠지요. 에밀 형사, 유감스럽게도 없습니다.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상처도 흉기도 없고 침입의 흔적이나 단서도 없습니다. 완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경정은 껌을 꺼냈다. 물론 문도 잠겨 있었겠죠. 그가 물었다. 자물쇠 3개는 잠겨 있었는데 2개는 따져 있었습니다. 죽던 순간에 그 여자는 빗장을 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잠그려고 했던 건지 풀려고 했던 건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멜리에스는 퉁명스럽게 말하면서 몸을 기울여 손의 위치를 조사하고 나서 소리쳤다. 열려고 했던 거군요. 범인은 내부에 있었고 여자는 도망을 치려고 했군요. 여기에 가장 먼저 온 사람이 에밀 형사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파리가 없던가요? 파리요? 그래요. 파리. 초파리도 상관없고요. 살타 형제네 집에서도 파리에 신경을 쓰시던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아주 중요하죠. 파리는 탐정에게 아주 훌륭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요. 내 교수 가운데 한 분은 파리를 제대로 조사하기만 하면 많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곤 했어요. 에밀 형사는 도무지 못 믿겠다는 듯 입을 삐죽거렸다. 현대적인 경찰학교에서 겨우 그렇게 시시껄렁한 수사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니. 카위자크는 여전히 전통적인 수사 방법을 신뢰하고 있었다. 그래도 그는 경정이 조사하는 수사 방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두었었다. 살타 형제 사건이 생각나서 이번에는 창문을 닫힌 채로 그냥 두었습니다.
만일 파리가 있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집착하는 무슨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파리는 중요한 겁니다. 파리가 있으면 어딘가에 통로가 있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 이 집이 밀폐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보다가 경정은 마침내 하얀 천장의 한 모서리에서 파리 한 마리를 발견했다. 저거 봐요, 에밀 형사. 저 위에 붙어있는 거 보여요?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 거북스러워 못 견디겠다는 듯 파리는 다른 곳으로 날아갔다. 파리가 있으면 공중 어딘가에 파리 통로가 있기 마련이지요. 저거 보세요, 에밀 형사. 창문 위쪽에 작은 틈새가 있지요. 아마 파리는 저기로 들어왔을 거예요. 파리는 잠시 공중을 선회하다가 안락 의자 위에 내려앉았다. 여기서 보기에 저놈은 금파리인 것 같군요. 그러니까 제2군 파리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멜리스가 설명했다. 사람이 죽으면 파리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아무 파리나 오는 것이 아니고 아무 때나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날아오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대개 청파리가 제일 먼저 도착합니다. 그래서 제1군 파리라고 부르죠. 청파리들은 사람이 죽은 지 5분이 지나면 날아옵니다. 청파리들은 더운 피를 좋아하죠. 땅이 쉬를 슬기에 좋지 않다 싶으면 그놈들은 살 속에 쉬를 깔기고 시체에서 역한 냄새가 나자 날아가 버립니다. 무슨 뜻이지? 땅이 쉬를 슬기에 좋지 않다 싶으면 그놈들은 살 속에 쉬를 깔기고 시체에서 역한 냄새가 나자 날아가 버립니다. 오줌을 눈다는 뜻인가? 청파리의 뒤를 이어 날아오는 것이 제2군 파리인 금파리입니다. 금파리들은 조금 썩은 고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놈들이 고기를 먹고 알을 쓸고 나면 다음엔 쉬파리가 찾아오지요. 제3군 파리입니다. 쉬파리들은 더 많이 썩은 고기를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즈파리와 침파리가 옵니다. 그런 식으로 5무리의 파리가 우리의 시체를 차례차례 거쳐가는 겁니다. 각자 자기 몫에 만족하고 다른 파리들 몫은 건드리지 않아요. 사람도 별거 아니군요.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에밀 형사가 한숨을 내쉬었다. 관점에 따라 다르지요. 시체 하나면 파리 수백 마리가 포식을 하지요. 그건 그렇다 치고 그게 우리 수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자크 멜리에스는 조명 돋보기를 들고 카롤린 노가리의 귀를 조사했다. 귓바퀴 안에 피가 있고 금파리의 쉬가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데 정상적인 경우라면 청파리의 쉬도 발견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보이질 않아요. 그렇다면 제1군 파리들이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주 대단한 정보예요. 에밀 형사는 그제야 파리의 관찰이 얼마나 훌륭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럼 왜 청파리들이 오지 않았을까요? 이 여자가 죽은 후 5분 동안 뭔가가 아니면 누군가가 시체 곁에서 꾸물거리고 있었던 게 틀림없어요. 10중 8구는 살인범이 그랬겠지요. 그래서 청파리들이 감히 접근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 다음 시체가 썩기 시작하니까 청파리들은 시체에 더 이상 관심이 없어졌지요. 그때 금파리들이 날아오고 그놈들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시체에 달려들 수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범인은 5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떠난 겁니다. 에밀 형사는 그 추리에 경탄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멜리에스 자신은 그다지 만족스러운 낯빛이 아니었다. 그는 청파리가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있었다. 마치 투명 인간하고 대결하고 있는 느낌이. 에밀 형사는 말을 중단했다.
멜리에스처럼 그도 욕실 쪽에서 나오는 무슨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그곳으로 달려갔다. 샤워장의 커튼을 열어젖혔다. 아무것도 없었다. 정말 투명 인간과 대결하는 느낌이었다. 그가 방 안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에밀 형사는 오싹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멜리에스는 생각에 잠긴 채 껌을 질겅거렸다. 투명 인간이 아니더라도 문이나 창문을 열지 않고 드나들 순 있어요. 투명 인간만 상상하지 말고 이왕인 벽을 뚫고 다니는 사람도 상상해보지 그래요. 멜리에스는 투명한 밀랍을 씌워 피살자에게 몸을 돌렸다. 이 시체의 얼굴도 살타 형제 시체와 마찬가지로 두려움 때문에 경직경련이 일어나 있었다. 흉측한 모습이었다. 카롤린 노가르라는 이 여자 직업이 뭐예요? 서류에 뭐 특별한 것이 있어요? 카위자크는 고인의 이름이 적힌 서류철에서 서류 몇 장을 들여다보았다. A는 없고 사생활이 복잡하지도 않고 죽임을 당할 만한 원을 사지도 않았습니다. 화학자로 일을 했습니다. 이 여자도요? 어디에서요? 멜레스가 놀라며 물었다. CCG요. 두 사람은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았다. CCG? 종합화학회사? 세바스티앙 설터가 일했던 회사? 마침내 그들은 단지 우연의 산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똑같은 두 사건의 공통점을 찾아냈다. 드디어 실마리 하나가 잡힌 것이었다.